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증시 변곡점, 이것 모르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국내 증시에 곧 변곡점이 올 것 같은데요. 그 변곡점을 만들 만한 핵심적인 이슈와 내용이 이것 몇 개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무조건 후회하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꼭 시청하시고요.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을 너무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제가 힘을 내고 있거든요. 댓글 앞으로도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혹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증시에 대한 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S&P 500이랑 코스피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내 지수가 미국 지수보다 좀 더 셌어요. 근데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S&P 500이 마이너스 0.9%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가 오른 거잖아요. 거기서 선물 지수로 0.5% 정도 빠졌어요. 0.5% 상승했잖아요. 나스닥은 플러스 1%였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마감을 했어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그러니까 꼭 플러스 0.5% 플러스 1%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플러스 마감할 만한 증시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마감을 했다. 코스피가. 그럼 이거는 약해진 국내 증시를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약해진 국내 증시인 상황에서 그럼 이 증시가 앞으로 어떤 이슈나 어떤 이유에 따라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의 변곡점을 만들 만한 이슈들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이에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압박을 더 강하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숨통을 좀 틔워줄지 이 금리 결정에서 저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 위태위태한 상황이 어느 부분이냐면 금리가 올라가냐 유지가 되냐가 그 위태위태함을 결정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거는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5월 28일 그러니까 국내 시간으로는 2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호실적을 만들고 앞으로 이제 블랙엘 울트라 앞으로의 이 AI 칩이나 이 AI 가속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국내에 있는 삼성이나 국내에 있는 SK도 단기간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라도 보이지 여기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다 또는 여기서 우리가 기대한 뭔가 발표나 언급이 안 나온다 블랙의 울트라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심어주지 못하면 삼성이나 SK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나마 마지막 피날레를 날려야 되는데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까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이슈고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금리 결정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이게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명확하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산금리, 흔히 얘기하는 게 금리 인상이 되면 너 어떻게 할래?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계부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채 부담이 들어갑니다. 근데 금리를 내려주면 조금 부담이 덜 하겠죠. 근데 만약에 동결이 나온다면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 월가에서 보고 있는 증시에 대한 분위기 흐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금통위부터 먼저 얘기하고 가보겠는데 5월 29일 날 국내 금통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는 29일에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일단 4월 금통위에서 미국이 동결하니 따라서 2.75% 동결을 했는데 5월만큼은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아요. 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5월에는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실제로 이 ADB 연차 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금리에 관련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내가 맘먹고 내린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거냐? 또 그렇지가 않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해 들어 3회 연속 동결하고 당분간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는 신중한 기조를 파월이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이 사실 말은 조금 질러놨는데 좀 고민하는 거죠. 아, 이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미국은 기미가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 저는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고심되는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번 한국 경제 성장률이 0%에 돌입을 했습니다. 뭔 소리냐면 0.8% 성장이라고 했죠. 이거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조금 뭔가 살려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올해 욕심부린데 뭐 한두 번만 더 하자 이건데 지금 미국 PPI나 CPI 물가가 각국에서 관세 발효 이전에 사재기에서 오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진짜 안 오르고 있고 물가가 정말 안정돼서 지금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관세 발효하기 이전에 싼 가격에 사재기를 해놓은 것 때문에 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사실 다 알아요.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막 마구잡이로 일단 당장 할 수는 없고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여건상 금리 인하를 시켜줘야 건전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건전성이에요. 국내 제일 위험한 부동산 PF에 부담이 덜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터진 부동산 PF가 올해 들어서 더 악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 해주려면 금리를 조금 내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마음처럼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PF 대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문제에서 추가로 어디 이제 개인들한테까지도 리스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리스크까지 신경 쓰면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부동산 PF 위험한 것까지는 아는데 뭐 무슨 상황이길래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 한 이유는 최근에 금감원이나 아니면 실제 정책상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축은행 대표들 불러 모은 금감원이에요. 금감원이 다 불러왔습니다. 야, 너네 진짜 내가 위험한 거 알거든? 야, 너네 진짜 잘해라. 관리 잘해라. 진짜 큰일 난다. 경고한 거예요. 애초에 위험하거나 리스크하지 않았으면 불러 모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미리 경고한 겁니다. 야, 너네 위험한 거 알거든? 지금부터 관리 잘해라 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79개 저축은행 CEO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연체율이나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어요. 야, 너네 대출 웬만하면은 안 좋으면 내주지 마. 그리고 안 좋은 대출들, 안 좋은 부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빨리 잘라내. 당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9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이 됐죠. 원래 우리가 5천만 원까지 돈을 맡기면 이제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랑 원금 해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 원은 우리한테 돌려줬죠. 근데 이게 1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에 나서려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몇십억 있어. 그러면은 사실 당연히 1금융에 있어야겠죠. 근데 몇십억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현금으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있을까 말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최대한 지금 돈을 모으고 모으다 보니 그래도 1억 가까이 돼. 근데 이 돈을 내가 1금융권에 넣자니 금리가 너무 안 나와.
근데 이제 1억까지 보장해 준다네? 그럼 어디 넣으시겠습니까? 1금융에 넣으시겠어요? 아니, 보장해 준다는데 당연히 금리를 더 주는 2금융에 넣겠죠. 그래서 아마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에 돈이 몰릴 확률이 높은 거고,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저축은행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미리미리 야 너네들 그 받을 준비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52%인데 이게 작년 기준이라 올해는 다 10%가 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직접 물어봤어요. 전화해서. 실제 뭐 근데 그냥 은행에 전화하면 얘기 안 해주고요. 담당자를 알고 있어야 담당자가 어느 정도는 언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최악인 데는 상상인 이런 데는 20%가 넘어가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뭐라고 했냐면 OK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좀 그래도 상위 10곳 1등부터 10등 정도 있는 저축은행 10여 곳을 현장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 뜻은 뭐예요? 미리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더 악화되기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 있는 데는 미리 걸러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금융감독원이 뜬 겁니다. 불러 모은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감독도 하러 간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만 들어도 저축은행이 조금 많이 리스크하구나. 나라에서 손을 대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이라는 게 그냥 1억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한 인상에 가깝다라고 우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 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 2금융권 터지면 그거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던 걸 1억까지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5천만 원씩 쪼개서 괜찮은, 사실 5천만 원씩 안 쪼개죠. 보통 한 4천 몇백만 원, 4천만 원씩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붙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5천만 원 꽉 채워서 안 넣고요. 이자는 들어올 거 생각해서 4천만 원씩 쪼개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해서 예금해 놓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뭐예요? 1억 원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추가로 예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10개 이렇게 나눠 놓는 것보다는 절반 줄이는 게 나으니까요. 예금보험공사에서 걷는 보험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금융사한테 보험료를 걷습니다. 근데 그 현행 예금보험률 한도가 2027년 말까지 이미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 원까지 보호는 해주는데 보험료 인상은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은 안 늘어나는데 돈은 보장을 해주는, 나라에서 저렇게 말하면은 혜택을 2027년도까지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보험료는 그대로 내면서 보장은 1억까지 해주기에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유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비용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에 전가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금리는 유지되면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저축은행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뱅크런이나 이런 리스크를 조금 방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만큼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앞으로 들어갈 정책이 조금 더 심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이게 이제는 뭐예요? 시행이 되는 거를 확정 발표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망, 그 다음에 이쯤 할 거다였는데 이제는 합니다를 찍은 거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예정대로 7월에 시행되고요. 지방은 6개월 유예됐습니다. 지방의 기준은 뭡니까? 서울, 인천, 경기 제외하고입니다. 7월 1일부터 전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1.5% 스트레스 DSR을 부과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정말 간단해요. 대출 이용기간 중에 혹시 금리가 올라가면 너 돈 못 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금리 상승까지 감안해서 너의 한도를 측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의 한도는 금리가 올라갈 것까지 했을 때 돈을 갚을 수 있는 정도의 한도를 정해 줄 거야. 그럼 당연히 뭐예요? 1.5% 가산금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에 따라서 당연히 내가 1,000만 원을 대출받냐 900만 원 대출받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줘본 상태에서 내 한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단 3단계에 걸쳐 시행을 했는데 그 3단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시행되는 시기가 7월입니다. 2단계까지 작년에 했고요. 올해 완전히 시작해요. 7월 1일 서울, 인천, 경기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줄어드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수준이 이래요. 대출이 원래는 그러니까 0일 때,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이전에 대출 받으신 분들이 있겠죠. 나는 2024년도 1월 이전에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6억 8천까지 받았습니다.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6억 8천까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로 들어왔죠. 3단계로 들어와서 변동형, 홍합형, 주기형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유예됐으니까 의미 없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6억 8천이 얼마 됐죠? 변동형은 5억 9천 2단계에서 그 다음에 6억 3천, 6억 5천 됐는데 이제 3단계죠. 3단계에서 얼마 됐죠? 5억 7천, 5억 9천, 6억 4천.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줄었어요. 여기서 이만큼 줄었어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시겠지만 작년에 받아서 올해 만료되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 말씀드리지만 한도가 아마 여기서 이렇게 줄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얼마? 최소 10%에서 많게는 한 20% 한도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4년도 전에 받던 주담대와 이번 7월 1일 지나서 받는 주담대는 훨씬 더 줄어들어서 대출을 받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연장을 하고 싶어. 그 전에 받던 2022년도, 23년도에 받았던 분들이 나 연장할래 해서 25년도 7월 넘어서 연장하러 왔더니 그만큼 한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이제 이 주담대라는 게 30년 만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애초에 한도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5천만 원 기준으로 3억 4천에서 얼마? 2억 9천, 3억, 3억 2천 해서 한 10% 정도 해서 한 2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다음 신용대출도 봐야겠죠. 신용대출입니다. 근데 신용대출은 1억 이하는 그래도 살려줘요. 근데 1억 이상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이 1억이다. 이것도 많은 거죠. 그러면 1억 6천 해주던 거를 이제는 3단계에서 1억 4천 8백, 1억 5천 100 해서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연장하던 분들이 이제는 같은 금액과 같은 돈으로 연장을 못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갚고 나서 연장해야 되고요. 갚고 나서 이 대출을 늘려야 되고 아니면은 안 갚고 그냥 사실 이금융권이나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너무나도 절실해지는 상황이고 한국의 건전성과 한국의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JB 다이먼의 이 발언이 있었죠.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에요. 하루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발언이고요. JB 다이먼이 금융시장이 아니란 태도를 보이며 관세나 지정학적 갈등이 초래할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금 겁이 없는 것 같다. 야, 너 지금 증시가 좋아 보이고 지금 증시가 빨리빨리 회복되고 문제가 없어 보이냐?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장은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상승했다. 이는 놀라울 정도의 안일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이 지금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온 게 이 정도 안정적이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이먼 CEO 미중 관세 유예로 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현 관세는 극단적이다. 왜냐하면 과거 2018년도에는 관세가 올라야 25%였죠. 지금은 협상 본게 30%예요. 그럼 사실 좀 높긴 하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함께 오는 겁니다.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경고를 하면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근거 없는 얘기고요. 어느 정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국내 증시 긍정적인 영향을 단기간 줄 수 있는 금리 인하와
엔비디아 호실적이 5월 말에 모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아마 대한민국에 구조적인 호재를 주냐 아니면 조금 압박을 주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눈치를 보는 듯하고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 생명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증시가 조금 덜 하락하거나 좀 증시가 어느 정도 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무조건 끌어올린다가 아니에요. 엄청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덜 빠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있다 밀리거나 그럴 것 같다 생각하고요. 5월 말 발표에 따라 6월 초 이후 증시 눌림목 시점이 저는 판단될 수 있고 눌림목에 대한 깊이가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까지 영향 준 거면 은행 건전성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국가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2011년 이후 우리가 정말 옛날부터 계속 이제 예금자 보호법이 올라온 게 얼마 안 됐어요. 2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30년 넘게 걸렸을 거예요. 30년이 넘게 걸린 일이 지금 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드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금리 인하 기조가 아마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발표에 따라 증시 눌림목 시기가 6월 초가 될지 6월 초가 조금 더 지나서 될지 저는 결정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여전히 저는 6월 초쯤에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둔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상황을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실제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들과 변화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는지 부정적으로 바뀌는지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도 영상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응하는 그대로를 설명드릴 뿐입니다. 제가 안 할 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할 거를 그대로 그냥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고요. 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20일, 19일, 16일, 15일, 14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다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를 장마감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 주강이 다 무료로 매일매일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댓글 진짜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 준비할 테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